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저는 거기에 순도 99.9 골드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비과세 상품 알아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뭔가 본격적으로 금융상품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비과세하면 말 그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오늘은 금융상품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금하면 벌써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얘기 드릴 상품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도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이자가 높지 않은 요즘 시대에는 절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절세 상품으로 수익률을 올려보자. 예전에는 저도 이자에 세금이 붙는다는 걸 전혀 모르던 시절도 있어요. 네, 얼마 전까지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네. 일단 근데 이자에 대한 세금을 또 전혀 내지 않고도 저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우선 그 이자 소득세에 대한 구조를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금융회사에서 저축 상품에 가입을 해서 이자를 받을 때 내가 받아야 할 이자를 고스란히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음, 이자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이때 내는 세금을 이자 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데 소득세 14%의 지반소득세 또 1.4%를 합쳐져서 15.4%를 이자 소득세로 떼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금액 84만 6천 원을 우리가 이자로 받습니다. 지금 이자 100만 원이나 발생했다고 치고 지금 가정하에. 들으니까 네. 지금 뭐 84만 원이라도 남는 거지. 우리가 100만 원 이자를 어디서 받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자 몇 푼 준다고 이자에서 또 세금을 띄어가 정말 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이자만 신경을 쓰고 네, 맞아요. 세금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때마다 네. 생각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또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에 합산해서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래서 소득을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최고 45%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자를 무심코 그냥 받는 것이 네. 아니고 어쩌면 나에게 많은 세금을 부여가 될 수가 음.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45%의 종소세도 내게 된다. 네네, 맞아요. 물론 지금 들으시면서 농담처럼 야, 나도 이자 소득 2천 넘겨갖고 이거 내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이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세금이 또 붙는다. 또 이자 소득이 많으면 어떤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세금이 또 부여가 된다. 이런 그렇죠.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과세 저축이 중요하고 이러한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비과세로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가장 쉬운 것은 은행, 증권사의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불리는 이 ISA 계좌는 이자나 배당 소득 합산해서 연간에 2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 이것은 이제는 서민형과 농업 인형인 경우에는 한도가 좀 더 늘어나는데요. 이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는 그러한 상품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한도 금액과 기간이 좀 정해져 있지만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예전에 네. 막 IRP, ISA 이런 거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네, 영어로 어쨌든, 지금 뭐 네. 이름을 적어놓으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왜 접근하기도 영어로? 힘들고 매우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러한 그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쉽게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ISA도 정기예금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무언가 막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뭔가 자칫 잘못하면은 원금 보장도 못 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ISA도 정말 정기예금도 있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이렇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왕 받는 이자 안에서 그래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네.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네. 비과세 상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바로 보험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중에서 저축보험 같은 경우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네. 요건들을 우리가 충족을 해야 할까요? 네, 2017년도 4월 1일자로 저축보험에 관한 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만큼 비과세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한을 뒀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는 적극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매월 납입하는 저축보험인 경우에는 월 납입 한도를 150만 원 한도로 정해놨고 납입 기간도 5년 이상 유지를 납입을 해야 되고 10년 이상 또 가입이 유지되어야지만 이자 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은 5년만 하고 그걸 그냥 10년 동안만 내버려 두면 이런 비과세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부분이 최소한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 납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돈, 즉 일시납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까지로 제한을 뒀고 유지 기간을 10년으로 뒀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일부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은 비과세 상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비과세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 ISA 계좌도 언급을 해주셨고 또 저축 보험이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의 요건들이 있었어요. 일단 5년 이상 납입기간 또 10년 이상 유지 그 후에 이자 소득 전액 비과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또 목돈일 경우에는 일시납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역시 10년 이상 유지라는 조건은 동일하네요. 근데 6995번님이 지금 문자 주신 걸 보니까 종신보험도 월 15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네.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생존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순수 보장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한도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납입 기간 5년 이상 그리고 납입 유지 포함해서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다 그러면 납입 금액 전액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이런 기간을 유지하면 비과세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저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월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과세 한도가 꽉 차신 분들이 이러한 환급률이 높은 보장성 보험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해외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역시 해외 투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회피해서 간접 투자로 좀 보험으로 좀 투자형 상품인 이러한 저축 상품을 활용해서 세금 혜택을 좀 보시려고 이러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보험 상품도 해외 네. 투자가 가능한 간접적으로 네.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펀드를 좀 고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미국에 이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펀드들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하면서 역시 좀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상품의 종류와 네. 장단점 또 특색 방법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정말 네. 잘 공부하고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너무 또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선택하려다 보면 헷갈려서 그 선택을 또 미루면서 내가 비과세를 볼 수 있는 혜택을 자꾸만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모르겠다 다음에 선택하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목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냥 아유 1년짜리 정기예금에 그냥 묻어놓자. 이런 식으로밖에 그냥 일반 은행의 정기 예금으로 넣거나 적금으로 넣거나 이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동키 분들께서도 조금 더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된 조건이 10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미루다 보면 그 10년 후가 더 음.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딱 짚어주셨어요. 네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이자를 세금 없이 받아가려면 우리는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가능한 금액이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높은 이자 수익률로 다가오고 그리고 요즘 뭐 저금리를 겨냥해서 10년 후에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꼭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저축으로 목돈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돈 마련을 하는데 당연히 높은 금리랑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면은 당연히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리 마이너스 뭐 이자 이런 시대에도 분명히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높은 금리까지 보장을 하는 상품은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또 10년이라는 기한 동안 또 이제 요 기간을 유지하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을 얘기할 때 납입 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정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유지 납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통해서 내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회생활 2년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우연찮게 보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친구들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머님께서 그동안 내주셨고 취업과 동시에는 제가 내고 있는데 그동안 어머님께서 내주신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긴 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저축도 열심히 하려 하는데 자꾸 보험료가 신경 쓰이네요. 펀드며 적금이며 ISA 계좌며 스스로 공부도 하고 저축은 하고 있는데 보험을 어떻게 할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보험료를 줄여서 저축을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사회초년생이세요. 사회생활 2년 차라고 하시는데 아직 이분의 보험료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취업과 동시에 또 어머님께 보험을 물려받으면서 보험료가 부담이신 거죠. 그리고 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일단 보험보다는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저축에 대한 이런 의욕과 실천은 칭찬할 만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네. 보험료 때문에 저축이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사회 초년생인데 사연자분은 매달 보험료 35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보험료 치고는 금액이 좀 꽤 크다라고 느끼시죠? 네.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분이 정말 이 35만 원 안에 연금과 같은 그런 상품들이 들어있다라면은 너무 잘 하신 거죠. 어렸을 때 잘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신 건데 뭐 어떤가요? 맞아요. 아쉽지만 사실 35만 원이라는 보험료 안에는 저축성 보험이 아닌 순수 보장성 보험료로만 35만 원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무 큰데요. 네, 맞아요. 우선 본인 월급에서 당장 35만 원을 떼고 생활해야 되는 부분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친구들 보험료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인데 사연자분은 35만 원, 그러니까 약 한 20만 원 정도쯤 차이가 나니까 본인이 뭐 저축도 하고 싶은데 보험료도 사실 부담스럽게 좀 느껴지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네. 보험료를 그동안 쭉 납입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한테 사실 뭐 35만 원,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이 10만 원 내고 있으니까 뭐 그 차이가 뭐 한 15만 뭐 2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더 낸다는 게 사실은 아깝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본인 월급은 200만 원 중반 정도쯤 되는데 용돈으로 매달 90만 원을 쓰고 ISA 계좌 활용을 해서 뭐 적금도 가입을 했고 그리고 청약저축이며 또 본인이 펀드도 공부를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매달 이렇게 생활을 하고 나서 남은 뭐 비상금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알뜰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취업 후 저축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나름 알뜰하게 급여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본인이 이제는 본인 월급에 대해서 이제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35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가 나가야 되고 본인이 하고 있었던 저축 금액을 좀 더 본인은 늘리고 싶은데 이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저축에 대한 의지도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보험료로 많이 나가면 본인이 막 아껴가지고 저축을 하는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일단 그러면 사연자분 어머님이 마련해 주신 보험인데 지금 보장 내용이 어땠을까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요 보장 내용이 더 아쉬웠습니다. 네. 친척분 중에 3년 전에 뇌경색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 계신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옆에서 보고 나서 보험을 미리 가입해서 가족력인 뇌경색을 좀 보장받으려고 이렇게 비싸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뇌경색 때문에 준비한 보험이었는데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더욱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가입한 보험인데 네. 이 부분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어떻게 아쉬웠나요? 가입한 보험이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CI 종신보험 이렇게 3건이었습니다. 이 3건의 보험료가 35만 원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종신과 CI가 일단 이 두 가지는 사망 보장이 주된 보험인데 네. 앞날이 창창한 사회 초년생한테 이게 웬 말입니까? 물론 보장, 이제 뭐 상황에 네. 따라서 뭐 필요성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보장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특히 뇌경색 진단 때문에 우리 보험을 비싸더라도 가입을 한 건데요. 가입한 종신보험과 CI보험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그러한 특약들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입한 종신보험에는 뇌출혈 진단금이라고 해서 뇌경색은 보장을 못 해주는 그러한 진단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CI 종신보험 역시 중대한 뇌졸중으로 보장을 받는데 뇌출혈 진단금 이러한 뇌졸중, 뇌출혈 진단을 좀 받고 나서도 신경학적 결손이 영구적으로 남아야지만 이 앞에서 말씀드린 CI의 중대한이라는 이러한 약관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보장입니다. 즉 치료가 끝난 시점에도 장애가 25% 이상 남아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하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라는 이러한 얘기겠죠. 정말 보험금을 받으려면 뭐 하나는 아예 그 해당이 안 되는 특약을 가입하고 계셨고 CI 보험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영구적 결손을 받아야만 한다는 네. 건데 좀 그러네요. 네. 예, 좀 답답한 상황이긴 네네. 했는데요.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뇌경색 보장 때문에 대부분의 이렇게 비싼 보험을 좀 가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쉬웠고요. 역시 심장질환 혹은 암에 관련된 부분들도 보장 범위가 좁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습니다. 보험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초년생에게 35만 원의 보험료는 너무 많은 보험료로 지출이 좀 되고 있었고요.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하고 보장 범위 넓게끔 다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축을 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과도한 보험료를 좀 줄이는 것과 더불어서 저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다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종신보험과 CI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하고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 즉 앞에서 말씀드린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 범위 넓게끔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 보험료로 14만 원으로 본인의 보험료를 조정을 좀 해드렸고요. 본인 월급 대비해서 내가
없어지는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14만 원은 6%대로 조정을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정말 대폭 절감하면서 보장을 잘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사연자분의 어떤 저축에 대한 그런 의지를 또 어떻게 또 반영을 해 주셨을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해서 보장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특약을 잘 가입했느냐가 보장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청취자분의 줄어든 보험료와 생활비 10만 원을 좀 아껴서 5년 동안 30만 원을 납입하고 10년 후에 130%의 환급률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5년 동안 내는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1,8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납입하는 원금은 1,800만 원이 되고요. 10년 후에는 내가 여기에 이자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전혀 없이 2,3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이 돈은 본인의 독립자금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한다라고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본인이 하고 있었던 적금을 바로 이 부분으로 다시 준비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도와드렸어요. 네, 지금 아마 동키분들도 5년 동안 30만 원을 납입하면 10년 후에는 2,340만 원. 그러면은 얼마를 더 플러스 되는 거죠? 약 540만 오. 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자가 발생되는 거죠. 거기에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요즘 시대에 기대하기 힘든 10년 후에 엄청난 이자가 붙어서 돌아올 수 있는 목돈 마련, 저축 마련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뭔가 나의 자산을 지키고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상품도 있구나라는 걸 전문가가 알려주니까 이제 알게 된 거 같고요. 동키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